그래서 시진핑의 이런 집권 통치는 세 가지 더 깊은 문제를 낳았습니다. 첫 번째는 행정체계의 경직화. 정치적 충성이 전문 능력을 대체하면서 공무원들은 감히 혁신하지 못하고 지시만 기다립니다. 제가 방금 말한 것처럼 코로나 방역이 가장 좋은 사례였어요. 많은 지방 정부가 대규모 봉쇄와 과도한 방역을 하면서도 감히 완화하지도 못했어요. 중국 인민들은 그만큼 아파트 안에서 막 시위를 하고 막 집집마다 막 그 쇠창살 두드리면서 막 항의하고 장난 아니었잖아 그때. 민심이 들끓었잖아요. 하지만 그것도 뭐 정부, 지방 정부 자체에서 완화를 해주거나 뭔가를 협의를 봐준다거나 이런 게 전혀 없었어요. 왜? 그들은 정치적 실수를 두려워했기 때문이죠. 결과적으로 정책 집행은 매우 경직되었고 형식주의로 전락했으며 서민들이 복지는 고려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경제 구조의 퇴행입니다. 국가가 너무 깊이 개입하면 민영 기업의 신뢰가 부족해지고 전체 경제 효율은 하락합니다. 이 부분은 데이터로도 뒷받침이 되는데, 자, 세계은행 추산에 따르면 2023년 중국 민간 투자 증가율은 0.9%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40년 만의 최저 수준이었다고 해요. 왜냐? 기업들은 감히 투자하지 못하고 창업 환경은 약화됩니다. 그 결과는 국진민퇴, 즉 국유 부분은 전진하고 민간 부분은 후퇴되는 구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 보세요. 중국 사람들 죽어나지 않습니까? 하지만 중국은 그 돈들을 어디 투자해요? 국유기업, 국가 경쟁 산업들, 미국을 무찌를 수 있는 그런 산업에만 집중적으로 투자합니다. 민생에 투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국유 부분은 전진할 수 있겠지만 민간 부분은 후퇴하는 구조. 이런 문제를 낳았고, 또 세 번째 또 무슨 문제를 낳았냐? 사상 공간의 축소입니다. 시진핑 시대의 사상 통일 운동은 정치적 충성을 재건했지만 동시에 지식인의 비판 능력을 약화시켰습니다. 세계인들은 중국의 대학, 언론, 연구기관, 싱크탱크가 모두 중국 이야기를 잘 말하라고 요구받는 것을 보았죠. 그렇게 해서 일종의 서사적 순종이 형성되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정치적 혁신이 나오기가 매우 어렵죠. 왜? 모든 사람들은 정부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정부가 개선해야 될 것들, 비판해야 될 것들, 이런 것도 비판을 못해.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회적 창조력도 점차 말라가요. 사람들이 이제 상상력이 더 이상 없어요. 자기 꿈을 펼치질 못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사업보국이라는 얘기 들어봤죠.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는 엄청 많습니다. 한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이런 사업을 통해 가지고 이런 사업이 잘 되고 이게 해외로 나가 가지고 더 큰 사업이 되고 하면 말 그대로 자기 나라한테 이득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런 상상조차 상상은 해볼 수 있어도 실행을 못해요. 왜? 일단 나라에서 밀어주지 않는 거면 뭐 성공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져 버리니까. 그리고 사람들은 더 이상 진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순간 표적이 되고 위험해지거든. 그리고 정말 많은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잖아.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이런 정책을 한 개 내놨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요 정책을 요런 식으로 보완을 하면 혹은 요런 식으로 개선을 한다면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잖아. 중국은 인구가 14억인데 그런데 그런 견해를 표현하려는 사람조차 없어졌어요. 말 잘못했다가 사회적 매장을 당하거든.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뭐야 너 지금 공산당한테 충성 아니야? 그러면 잡혀갈 수 있으니까. 시진핑이 차츰차츰 만들어 놓은 세상들이에요. 덩샤오핑과 시진핑의 개혁 노선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덩샤오핑의 개혁은 탈정치화였어요. 경제 관리를 이데올로기의 속박에서 해방시키는 것이었어요. 덩샤오핑 하면 정말 유명한 말이 한마디 있습니다. 不管是黑猫还是白猫只要能抓老鼠就是好猫. 이 말 들어보셨어요? 한국말로 하면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덩샤오핑이 한 말 중에 굉장히 유명한 말이거든요. 이거는 말 그대로 실용주의를 강조한 말이에요. 그때는 이런 정치적 이념 이런 거보다는 돈 벌자,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자, 돈 벌게 해줄 테니까 공산당을 지지해라 이거야. 이거를 기업에 두면 네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네가 잘 되고 돈만 잘 번다, 나라에 세금만 잘 갖다 바친다, 그럼 너는 좋은 기업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는 어느 정도의 자유가 허락이 됐죠. 물론 덩샤오핑도 나중에, 오늘이 6월 4일이잖아요 마침내 오늘이 6월 4일이네 6월 4일 천안문 사건 다들 아시겠지만
덩샤오핑도 나중에 6월 4일 천안문 사건이나 정신문명 건설 같은 문제에 있어서는 완전히 느슨하진 않았어요. 그때는 여전히 독재자의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그 시대에는 적어도 GDP가 정치 업적을 평가하는 확고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지방정부와 기업은 전례 없는 주도권을 얻었었어요. 경제만 잘 성장시킬 수 있다면야. 공산당을 반대하지 않는 한 어떤 방식이든 어느 정도 허용이 되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 시대의 최고봉이 90년대 하고 2000년대. 그때가 중국의 최고 부흥 시기였어. GDP 성장률 10몇 프로, 20% 가까이 찍을 때야. 여러분들 경제 성장률 지금 5% 찍으면 너무 나이스 하잖아요. 1%, 2%대 못 찍는 나라도 엄청 많고 그것도 겨우겨우 찍는데 그때 중국 경제 성장률 17% 막 이지랄 할 때야. 하지만 여러분들 시진핑이랑 비교해보면 시진핑의 개혁은 완전히 반대였어요. 시진핑은 뭘 추진했느냐? 재정치화를 추진했습니다. 즉 경제 발전도 반드시 공산당의 정치적 목표에 부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복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GDP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치적 태도이고 당에 대한 충성이다. 발전과 복종을 하나로 묶어버립니다. 시진핑이. 당신이 진실을 말하고 경제에 유리한 조치를 취하더라도 정부가 그것을 불충성이나 불복종으로 판단을 하면 당신은 매장당할 수 있다 이거예요. 제일 대표적인 게 누구? 마윈. 알리바바, 마윈 다 알죠, 그죠? 많이 얘기했었죠. 시진핑은 GDP 목표를 약화시킨 동시에 과학기술 기업, 부동산 기업, 지방정부에 대한 전면적 감독을 강화했습니다. 이것은 성장을 포기한다는 뜻이 아니라 성장 자체를 통제하겠다는 뜻이에요. 경제가 성장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경제 성장의 권한을 공산당 중앙으로 회수하겠다는 뜻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시진핑의 이런 정책을 거시정치 조절이라고 부릅니다. 시진핑은 더 이상 GDP 숫자만 보지 않습니다. 누가 전체 경제를 통제하는가, 경제 성과가 예측 가능한가, 정치적 복종도가 충분한가, 사회가 안정적인가를 강조합니다. 이게 새로운 평가 기준이 되었어요. GDP라는 지표는 부드러워졌지만 권력이라는 목표는 훨씬 더 강화되었죠. 이게 시진핑 시대의 굉장히 큰 변화 중에 한 개예요. 1990년대에는 중국 공산당과 중국의 민영 기업들은 일종의 공생관계를 형성을 했습니다. 공산당은 기업을 이용해가지고 경제 성장과 고용을 창출해냈고 기업은 정치적 충성을 통해 경영상의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런 모델이 이제 중국이 시진핑 전까지 달려왔던 국가 자본주의라고 부를 수 있죠. 지난 30년 동안 이 모델은 어느 정도 작동을 했어요. 효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진핑 시대에 들어오면서 이 균형은 무너지기 시작했죠. 왜냐하면 민간 부분이 점점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오랜 개혁 개방을 거치며 민영 부분은 정부의 공권력에 어떤 도전이 될 정도로 커졌습니다. 2010년대 중국에 이르러 중국 민영 기업은 GDP의 60%, 세수의 50%, 도시 고용의 80%를 차지했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민간 경제력은 자연스럽게 사회 동원 잠재력을 갖게 됐죠. 그리고 당연히 정치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잠재적 위협이 됩니다. 중국 공산당처럼 당이 모든 것을 영도한다, 모든 것을 통제한다, 이런 주장하는 레닌주의의 정권에게 이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이른바 야만적 성장을 허용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공산당 입장에서 여러분들 기업은 자유롭게 일을 하고 투자도 하고 사업을 펼쳐야 제약을 좀 많이 풀어줘야 기업이 성장을 하거든. 근데 중국 공산당 이런 공산주의는 이것을 야만적 성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시진핑은 이중 전략을 취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중국 경제 유지를 위해 계속 민간 부분에 의존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이 궤도를 이탈하지 못하도록 정치적 통제를 강화합니다. 그래, 니들 기업 운영하는 거 좋아, 돈 버는 거 좋아. 하지만 니들은 항상 기억해야 돼. 뭐? 공산당이 없으면 니들도 없다는 거. 니들은 우리한테 항상 충성을 맹세해야 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일 대표적인 사례와 알리바바, 텐센트 같은 이런 기술 대기업에 대한 정리와 규제였죠. 제일 좋은 예가 2020년에 마이지团, 엔트그룹 상장을 준비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감독 당국에 의해 긴급 중단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왜였을까요? 정부가 보기에 그들이 너무 커진 거야.
공산당과 독립된 사회적 영향력을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당시 마위만 봐도 마위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성공한 중국의 기업인이라고 칭송받으면서 강의를 하면서 다녔죠. 마윈도 그때 국뽕에 많이 취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거침없이 자기만의 성공 노하우, 자기만의 사상을 막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더 국뽕에 취해가지고, 더 자기뽕에 취해가지고 공산당을 비판하기 시작했죠. 그때 되니까 시진핑과 공산당들은 야, 저 새끼 안 되겠네. 저 새끼한테 브레이크 좀 걸어줘야 되겠다. 저 새끼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 다 눌러버리고 저 새끼 어디 조용하게 가둬가지고 정신교육 좀 시켜. 그렇게 되는 거죠. 시진핑은요, 사회적 영향력을 형성할 수 있는 어떤 경제 세력이든 공산당 중앙의 통제 아래 넣으려고 합니다. 시장은 더 이상 성장의 엔진이 아니라 중국 공산당 통치의 도구가 되었어요. 2020년부터 중국 공산당은 모든 대형 기술 기업에 당위원회를 세우고 당대표가 이사회에 진입하도록 요구했습니다. 회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은 공산당 건설을 지지하고 공산당의 정치적 핵심 역할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는 중국 기업의 의사결정권이 더 이상 순수한 시장 행위가 아니라 정치적 감독에 복종해야 한다는 의미죠. 동시에 정부는 황금주 제도를 통해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트댄스 같은 기업의 소수 지분을 확보했고, 이를 통해 전략적 결정과 컨텐츠 심사에 대한 거부권을 얻었습니다. 이런 제도 설계는 회사의 경계를 흐리게 만듭니다. 기업은 형식적으로는 사유 기업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일종의 공산당, 국가 혼합 소유가 됩니다. 이것은 중국 공산당이 경제 영역에서 사회에 침투하는 수준이 새로운 단계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제 공산당은 방향을 통제하는데 만족하지 않고 직접 운영에 참여까지 합니다. 공산당은 규칙을 만드는 자이면서 동시에 시장 경쟁자예요. 그러면서 민영 경제의 자율성은 제도적으로 약화될 수밖에 없죠. 시진핑은 여러 차례 핵심 기술은 반드시 우리 손에 단단히 장악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왜냐? 미국, 중국 대결이라는 큰 배경 속에서 과학기술은 단순한 생산력의 문제가 아니라 주권의 문제, 정권 생존의 문제가 되었기 때문이죠. 미국의 화웨이, 중싱, JTE 그룹, 이런 제재는 중국의 첨단 반도체 공급을 끊어놓았고, 중국 공산당은 자주혁신이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정권 존망과 관련된 중대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신형 거국 체제를 내놓았습니다. 정부는 연구개발과 산업혁신에 대한 직접 개입을 확대했고, 국산 대체를 강하게 밀어붙이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 중국의 연구개발 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4%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14차 5개년 계획은 2035년까지 세계 과학기술 강국이 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죠. 중국은 지금 미친 듯이 과학기술에 투자하고 있죠, 그죠? 그전에는 중국 제조 2025도 있었습니다. 사실 그때부터 이미 문제를 의식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국가와 정부가 주도하는 이런 혁신 모델은 종종 관료화된 혁신 시스템으로 변질됩니다. 과학기술 프로젝트는 관료가 주도하고 자금은 정부 정책에 따라 배분되며 성과는 시장이 아니라 정치에 의해 평가됩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임무를 완수하는 데는 능숙해지지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서툴러집니다. 따라잡고 모방하는 데는 능하지만 독창과 혁신에는 약해집니다. 그러니 중국은 만약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영원히 중국이 과학기술이 아무리 세진다 하고 높아진다 하더라도 만년 2위예요. 왜? 얘네들은 혁신이 안 되거든. 새로운 걸 못 만들어내. 그러니까 1위가 만들어내는 걸 계속 모방만 하는 거야. 그러면 아무리 얘네들이 잘 따라간다 해도 만년 2위예요. 얘네들은 1위의 물건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체제로라면. 시진핑의 통치 이념에서 과학기술 발전과 국가 안보는 결코 두 개의 노선이 아니라 한 몸의 양면이라는 점입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정부의 통제 수단은 더 정밀해지고 데이터가 집중될수록 정부 권력은 더 확장될 수 있습니다. 중국이 어떤 식으로 중국 모든 인민들이 데이터를 수집하는지 여러분들은 여러 차례 들어보셨죠, 그죠?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중국이 밀고 있는 게 디지털 권위주의, AI, 빅데이터, 감시 기술을 통해 사회 통치를 알고리즘 통치로 전환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막대한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사회를 더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방역은 이런 모델의 실험장이었어요. 건강 코드, 얼굴 인식, 지문, 빅데이터 추적은 역사상 가장 방대한 사회 감시 체계 중 하나를 구성했습니다. 14억 명을 통제하기 위해 중국 공산당은 어마어마한 힘을 거기다가 쏟아부은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코로나 때 코로나가 끝나면 지금 이런 것들도 사라지겠지. 아니요. 여러분들 중국을 보세요. 코로나가 끝나면서 중국의 그런 감시 기술들, 추적 기술들이 사라졌습니까? 안 사라졌죠. 오히려 사회 신용 체계와 데이터 안전법 같은 제도 안으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옛날에도 얘기했지만 코로나 관련 방송할 때 이거는 중국 국민을 통제하기 위한 예행 연습이었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잖아요. 다시 말해 방역이 남긴 것은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인프라예요. 이 인프라는 중국 공산당이 사회와 모든 사람을 통제하는데 더 유리하게 작동합니다. 이 새로운 통제 방식의 특징은 더 이상 공포만으로 질서를 유지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빅데이터를 통해 복종을 만들어냅니다. 군중 동원도 필요 없고 폭력 진압도 필요 없습니다. 알고리즘과 데이터를 통해 같은 통제 효과를 달성합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이건 하면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대가를 치르게 된다 라고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점점 조련을 하는 거죠. 겉보기에는 매우 현대적이고 과학기술적이지만 실제로는 전통적 경찰 사회보다 더 저항하기 어렵고 더 교묘합니다. 시진핑이 지금 집권한 동안 이런 거를 다 이뤄낸 게 어떤 면으로는 참 대단해. 이 14억 인구를 전체 데이터화 시켜가지고 얘네들을 진짜 무슨 온라인 게임 서버 안에 있는 RPG 게임 안에 있는 그 캐릭터를 컨트롤하듯이 다 감시하면서 컨트롤하는 거. 여러분들 이 말 참 무섭지 않습니까? 빅데이터를 통해서 사람을 복종시키는 인프라. 이 인프라를 중국은 다 만들어냈다 이거 아니야. 이거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 많은 인권 문제와 너무 많은 프라이버시와 너무 많은 문제들이 엮여 있어. 이건 못 만들어. 근데 중국은 그런 인권 문제를 싸그리 다 무시해버리고 그냥 구축을 해버렸다는 거야. 여러분들 그런 것만 봐도 무섭지 않아? 해외에 가서 유학을 하고 있는 중국인인데 유학을 하다가 해외에서 이제 자유민주주의 맛을 본 거야. 언론의 자유 맛을 본 거지. 그러면서 자기도 뭔가 아니다 싶은 거에 대해서 중국한테서 중국을 비판을 한 거야. 뭐 X라든지 뭐 인스타라든지 이런 데서. 그런데 중국 내부 정부에서 그걸 검열해가지고 연락이 온다니까. 그러면서 자기 부모님이랑 영상통화를 시켜줘. 야, 네 부모님 안전하길 원한다면 너 닥치고 귀국해. 이렇게 된다니까. 개 무섭지 않아요 진짜? 그리고 영상통화에서 부모님은 자식을 타일러요. 야, 너 뭐 무슨 일 저질렀니? 그런 거 하지 말고 빨리 귀국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 30년 전 안기 부냐고요? 그 옛날에 그 남산의 부장들, 옛날에도 한국에도 그런 독재 시절이 있었잖아. 그때 막 사람들 막 고문하고 근데 그때는 인간이 뛰었던 시대야. 인력이 필요했고 사람이 두 발로 뛰었어야 됐어. 근데 지금은 인간이 뛸 필요가 없어. 그냥 이 사람의 핸드폰과 이 사람이 이동하는 CCTV 동선? 이것만 있으면 이 사람 전체를 다 컨트롤할 수 있어요. 지금 중국은 그런 사회를 구성을 해냈어. 중국이 개인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이 사람의 자주 쓰는 어플, 타자하는 패턴, 평소에 말할 때 사람들과 톡으로 말할 거 아니야. 얘네들 위챗 써가지고 관심 있는 내용들 이런 것까지 다 감시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이 사람이 잠재적인 공산당을 위협하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이런 것까지 다 판단해가지고 감시를 해. 요 얘기도 빠질 수가 없는 게, 자, 화웨이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화웨이 그룹 다 알죠? 중국의 화웨이 그룹. 중국 공식 서사에서는 화웨이는 자주 혁신의 전형적인 그런 기업이야. 중국식 기술 체제의 승리입니다. 하지만 이런 말은 한 가지 핵심 사실을 가립니다. 화웨이의 부상은 사실 글로벌화와 시장화의 기반 위에서 세워졌다는 점이에요. 화웨이의 기술 노선은 국제 공급망과 다국적 협력에 심각하게 의존해 왔습니다. 결코 폐쇄적 자력 갱생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화웨이가 자사 직원을 표창할 때, 상을 줄 때 등장한 최고 수준의 전문가들을 보면 상당수가 외국인들이었어요. 2019년 이후에 화웨이는 미국의 엔티티 리스트에 올라 세계 최첨단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를 확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이것을 미국의 기술 봉쇄, 냉전적 사고라고 말하며 반미 민족주의 정서를 자극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에는 단기간 내 대체 방안이 없었습니다. SMIC는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을 받았지만 그 공정 수준은 여전히 TSMC, 삼성 이런 회사보다 최소 2세대 이상 뒤처져 있습니다. 지금 중국 공산당이 외치고 있는 이 자주혁신은 상당 부분 정치 구호에 머물러 있습니다. 더 모순적인 것은 중국 공산당이 화웨이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생존은 보장했지만 동시에 시장 경쟁의 유연성은 악화시켰다는 점이에요. 화웨이의 연구개발 모델은 갈수록 관료화되고 있으며 혁신 방향은 국가 전략과 고도로 결함되어 기업의 자율성이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국 체제의 내적 긴장입니다. 자원은 동원할 수 있지만 진정한 창조성을 자극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들, 얼마 전에 화웨이가 자동차 발표한 거 알아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항상 얘기하는 중국이 좋아하는 그 단어 야오야오링시엔 저 앞에 앞서간다. 중국은 항상 지들이 앞서간대. 20, 30년은 앞서간대. 우리가 다 앞서간대. 핸드폰도 지들이 앞서가고 뭐도 지들이 앞서간대. 여러분들, 얼마 전에 화웨이에서 자동차를 한 개 발표를 합니다. 중국의 SUV 자동차인데 화웨이 M9라는 자동차야. 맞을 거야 아마. M9라는 자동차가 나와요. SUV야. 근데 이 발표회에서 여러분들, 이 발표회에서 그 발표하는 사람이 있어. 그냥 스티븐 잡스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야. 그 화웨이의. 그 사람이 되게 유명해요, 중국에서. 뭘로 유명하느냐? 이 스피치로 유명한 게 아니라 개 구라치는 새끼로 유명해요. 중국인들도 걔는 구라쟁이로 인정할 정도야. 요번에 무슨 구라를 쳤는지 알아요? SUV가 나왔어. M9래. 어디는 이런 기술이 들어가고 어디는 뭐 이런 기술이 들어가고 이런 기술 들어가고 저런 기술 들어가고 막 자랑을 해. 이 기술 저 기술 이 최고의 기술이다. 이 기술도 지금 세계 최고다. 이 기술도 들어갔는데 이것도 우리가 제일 앞서간다. 최고의 기술들만 넣은 차야. 그래서 마지막에 발표한 게 지상 최강의 SUV가 우리가 만들어냈다. 지구상 최강의 SUV. 심지어 무슨 말까지 했는 줄 알아? 롤스로이스 컬리넌도 우리가 뛰어넘었다. 야, 거기서 관중들까지 빵 터졌어. 야, 말이 안 되잖아. 화웨이 지금 자동차 만든 지 얼마나 됐어요? 여러분들, 자동차라는 게 그냥 무식하게 세계에서 제일 좋은 부품만 가져와가지고 조립해놨다고 그게 최고의 자동차가 되냐? 아니야. 운행도 해봐야 되고 테스트도 해봐야 되고 균형도 맞춰야 되고 데이터 수집해야 되고 이런 지형에서는 어떻게 갈지 저런 지형에서는 어떻게 갈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지 고철은 잘 지나가는지 각도는 얼마나 높은 각도를 넘을 수 있는지 이런 수십 년 동안의 데이터가 필요해. 데이터라는 게. 근데 지금 화웨이는 이거야. 우리가 지금 SUV를 만들었어. 이 차에 들어가는 모든 부품들, 세계 최고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부품들만 가져와서 다 붙여넣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다? 세계 최강의 SUV고 뭐까지 뛰어넘었다? 롤스로이스 컬리넌 그 20억짜리 있지? 그거 우리가 뛰어넘었어. 이러는 거야. 그걸 보고 중국인들 와 지구 최강 나왔다. 야, 다음 제품 우주 최강 아니냐? 야, 그거 보여드릴까요?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릴까? 여러분들 딱 보잖아. 그냥 그 벤츠 SUV 마이바흐 SUV 있잖아. 벤츠 마이바흐 SUV 비스꾸리하게 베낀 거야. 화웨이 M9야. 있네. 여러분들, 그 허풍 치는 새끼가 이 새끼예요. 야, 여러분들, 관상 봐봐. 전형적인 중국에서 물건 잘 파는 그 사기꾼. 목소리부터 표정부터 생긴 거부터가 중국말로는 이걸 후여한다 하거든. 후여. 그러니까 사람을 홀린다라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별거 아닌 제품이 있어. 별거 아닌 제품인데 어떤 사람한테 이걸 팔기 위해서 야, 이게 얼마나 좋은 제품이냐면, 야, 이게 봐봐. 이 안에 어떤 기능이 있고, 이거는 이런 기능도 되고, 이런 기능이 되는데, 다른 거 안 되는 거잖아. 근데 이걸 넣었다니까, 여기에는. 걔네들은 이 기능이 있는 줄도 몰라. 근데 여기 넣었어. 그리고 봐봐. 여기 있는 이 제품 보면, 이 뭐가 어떻게 되고, 막 이걸 잘 털어. 잘 털면서 나중에, 네가 안 사도 돼. 안 사도 돼. 네가 안 사도 이거 살 사람들 많아. 지금 품절일걸? 지금 물건 없지. 물건 없어. 대기해야 돼. 근데 지금 대기하는 사람까지 많아가지고 네가 지금 대기를 등록해도 언제 나올지 몰라. 그러니까 막 사람이 막 사고 싶게끔 만드는 이걸 터는 이거를 중국말로 이거 후요한다 그래.
그 전문이야 얘가. 얘가 그거 전문이에. 그러니까 나도 이게 엄청 길어요. 이 발표회가 2시간이야. 빨리 감기로. 이게 뭐 발표회가 2시간인데 이건가? 이거 보면 약간 느낌이 약간 GB80도 살짝 들어갔는데 벤츠 SUV 디자인도 살짝 들어갔고 또 뭐 이거 여기 살짝씩 여러분들 지구 최강의 SUV라고 합니다. 화웨이에서 만든. 그러면서 얘는 이런 제스처를 하면서 쓴 단어가 이런 거야. 당신들이 믿을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런 시스템인데 당신들 믿을 수조차 없을 거다. 뭐 이런 이런 또 이제 뭐 부품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뭐 부품이 뭐 얼마나 좋고 뭐가 좋고 지금 세계에서 제일 좋은 거다. 그러니까 뭐 모르겠어. 진짜 세계의 제일 좋은 부품을 다 갖다 조립해놨는지는 모르겠어. 그럴 수도 있겠지. 그렇다고 해가지고 얘네들이 이게 그렇게 세계 최고의 부품을 다 갖다 놨으니까 이건 세계 최고의 자동차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 근데 여러분들 진짜 여기서 대놓고 얘기했다니까. 야 이게 너무 길어가지고 그 부분이 어디 있는지 난 몰라서 그러겠는데 진짜 한 얘기가 지구상 최강이고 그 롤스로이스 컬리넌 20억짜리 하는 거 그것도 뛰어넘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진짜. 그게 겁나 화제가 된 거야. 근데 여러분들 이 차값 얼마인지 알아요? 1억 5천 안 돼요. 여러 가지 그 트림이 있잖아. 근데 제일 높은 사양이 1억 5천이 안 돼. 화웨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살 거야? 한국 돈으로 1억 5천 안 돼요. 한 1억 3천? 제일 비싼 게 한 1억 3천? 1억 4천? 야 1억 3천 4천 주면 야 BMW X7 간다. 야 내 미쳤다고 이거 사냐. 야 1억 3천 4천이면 야 X5M 갈 수 있어. BMW. 와씨 전 세계가 인정한 SUV의 교과서라고 불리는 차. 그걸 가진 뭐 씨발 뭐 되지도 않는 것들. 근데 얘는 뭐 BMW X 시리즈나 뭐 벤츠 뭐 SUV GLC나 GLE 이런 걸 뛰어넘었어. 롤스로이스 컬리넌이랑 비교를 해. 야 진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네. 근데 여러분들 이 현장에는요 그 밑에 뭐 진짜 청중들을 깔아놨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막 환호성이 막 장난 아니야. 막 막 이러면서 막 박수치고 중국말로 그 좋아 이게 중국말로 그냥 하오가 좋다라는 뜻이거든. 좋다 이걸 계속 외치는 거야. 밑에서 뭐 한 개 발표했다 그럼 근데 이거 발표하고 나서 중국에도 막 틱톡, SNS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야. 다들 막 올라온 게 네가 국뽕 장사하는 건 좋은데 야 이건 너무 심하지 않았니? 지구 최강이요? 잠깐만 당신 혹시 롤스로이스 차가 무슨 차인지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티즌들 지구 최강이요? 야 이거 썼으면 다음에는 우주 최강 가려나? 야 그거 보고 나 깜짝 놀랐어 진짜. 근데 진짜 궁금하긴 하다. 진짜 도대체 그냥 시승 한번 해보고 싶긴 하다. 와 이렇게까지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웃겨. 뭔진 모르겠지만 여기 지금 이 자동차 안에 들어간 모든 최신 기술이래. 그게 140개가 넘는데 최신 기술만 140개가 들어갔고 40개는 자기들이 최초래. 야 뭔지도 모르겠어요. 뭐 이름은 장황해 아주.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진짜 이 차가 정말로 진짜 SUV 컬리넌을 뛰어넘을 정도, 야 컬리넌까지 갈 필요도 없어. 그냥 BMW 정도나 벤츠 정도만 뛰어넘었어도 세계에서 난리 났을걸? 그렇잖아. 근데 조용하잖아. 중국 안에서만 화제되고 해외 반응은 저 새끼들 또 뻥치고 자빠졌네 또.